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 제가 탐험 정신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강한 자의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의식 속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우리 민족성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양성을 일단 보고 싶습니다. 다양성. 그리고 다양해서만 안 되죠. 다양하기만 하면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문명의 충돌처럼. 셔멀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이란 책을 냈을 때 당장 비판을 받았고,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문명의 공존이란 책이 하라드 뮬러 이런 사람들이 책을 냈습니다. 다양성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 상생을 해야 됩니다. 개인의 자유 중요하지만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특히 다양성 이런 말을 비중을 두는 이유는, 알다시피 우리는 조선조 500년 동안 아니면 고려 말부터 조선조까지 600년 동안 다양성을 몰랐어요. 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종교를 운영하면서 특정한 관리집의 체제 아래서 그들만이 권력을 장악할 수가 있고, 정치 권력이죠. 그리고 그들만이 토지를 독점하는 경제 권력도 장악했고, 그리고 그들만이 흔히 말하는 시서화를 통해서 문화 권력까지 장악했고,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성을 용납할 수가 없죠. 오로지 하나. 그러니까 사고가 경직돼서 이 사람들은 교조주의자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리학자들을 찬양할 수 있지만, 저는 지식인으로서 그들의 지식과 학식은 높이 평가하지만, 흔히 말하는 사상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누가 사람의 삶, 백성들의 삶에 기여했는가를 따지게 되면 지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학자 입장에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다양성이 없고 교조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성을 가진 문화 집단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관념적으로? 아니면 약간의 기록을 가지고 확대해서? 아니에요. 직접 제가 그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삽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우리 민족의 원래 문화가 발전했던 삶의 터전으로 가보실까요? 만주를 주목해 됩니다. 만주. 제가 만주에서 95년도에 북만주에서 말을 사가지고 말 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수도인 국내성까지. 저는 고구려로 박사학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궁금했어요. 고구려인들은 말을 어떻게 탔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질문을 합니다. 고구려는 기마민족이죠? 제가 단호히 답변합니다. 고구려 기마민족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학계가 잘못한 겁니다. 일본의 학자가, 에가미 나미와라는 젊은 학자가 기마민족 정복 국가설을 주장을 했고요. 그것이 한국에 전달되면서 기분 좋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일본에게 지배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마민족이 일본 열도를 건너가서 일본의 고대 국가를 세웠다. 그래서 기마민족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회자되고 수용되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일본 학자의 논리적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사실이 아닙니다. 기마민족은 흥활령 서쪽부터 오늘날의 몽골 초원을 거쳐서 쭉 서쪽으로 해서 헝가리아 판노니아 평원까지 이어지는데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기마민족이고요. 그들이 세운 나라를 기마민족 국가라고 그러지, 말 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기마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그건 학문의 태도가 아닙니다. 고구려는 당연한 거겠지만 말이 나는 지역이 있었고요. 말을 또 수입을 했습니다. 수출도 했고 중개무역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마군단을 활용해서 국가 발전에 성공한 나라라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당시 만주 일대와 한반도와 해양을 포함한 이런 지역을 가지고 우리 민족 문화의 특성, 거기 살았던 사람들의 성격을 규명하면은 서쪽은
요소지방, 요동보도 요소지방은 끝없는 지평선이에요. 우리가 말한 만지평원은 거깁니다. 요하를 중심으로 한 양쪽 쪽이 바로 만지평원이지, 아니 압록강 너머에 두만강 너머에 그 땅들이 무슨 평원이 있습니까? 전부 다 산골이지.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이런 평원도 있지만 남만주를 넘어서 중만주, 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길림, 장춘, 농안을 해가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초원으로 해서 다시 삼림지대로 연결이 돼요. 거기는 그래서 이를테면 삼국지, 위지동기전, 부여전에도 나오지만 고곡도 심지만 거기에는 산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요한 무역 품목이 뭔 줄 아세요? 모피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달리 중만주만 넘어가면은 거기는 농토가 아니라 풀밭, 평원, 그리고 더 넘어가면 삼림지대고요. 동쪽 만주, 동만주는 말 그대로 전부 다 거기 숲입니다. 지구상에서도 유명한 숲지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다르잖아요. 아니, 자연환경이 다르면 생태환경이 다르죠. 생태환경이 다르면 당연히 생산물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생산 도구가 달라지고 생산 양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종교 신앙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이걸 고려해야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한반도에 고착 갇혀 살기 전까지 우리의 문화적 특성, 민족성은 끝없는 들판, 그리고 평원과 삼림, 그리고 동쪽에 끝없는 숲의 수평선이죠. 나무 숫자, 끝없는 수평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쪽에서는 사냥꾼의 문화고요. 수렵 삼림 문화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는 사냥꾼이면서 동시에 노마드, 말 타는 사람들이 있죠. 서쪽은 말 그대로 농경입니다. 농경도 종류가 있어요. 건조지대에 농경, 밭농사지대와 논농사지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바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해, 발해, 그리고 여기 동해, 타타력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해양문화예요. 해양문화가 가진 특성이 뭡니까? 끝없는 모바일이에요. 그리고 다양성, 이런 게 해양문화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문화가 처음 생성됐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생성됐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다양하고 다양성을 갖춘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충분히.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하실지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갖게 되면 그 집단이 항상 잘 됩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자유, 집단의 자유, 아니면 특정한 계급의 자유, 어떤 조직의 자유, 그게 왜 가능하죠? 그런 자유들은 상대 집단과의 관계 조정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다양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집단의 공질성 또는 통일성을 해쳐서는 안 되거든요. 고구려가 만약에 이런 다양성만 이루어진다면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종족 간의 갈등, 문화 간의 갈등, 생산 양식 간의 갈등,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당연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고구려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나라들은, 해륙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땠습니까? 이런 것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다양한데, 첫 번째는 우리는 똑같은 집단이고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돼.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조금 더 포장하게 되면 논리가 되죠. 로직이 되죠. 그걸 더 포장하게 되면 사상이 되죠. 전근대사에서는 이런 사상을 직접 표현하기 힘드니까 신앙이라든가 종교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와 사상을 만드는데 그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고구려인들은 일단 주체가 된다. 역할이 된다.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고구려 역할론이고요. 지금 용어로 바뀌게 되면 한민족 역할론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반개 종족이라든가 그들을 하나로 수렴하는 이런 문화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듯이 다양성과 상생을 같이 가는 겁니다. 동반하는 겁니다. 상생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이란 숫자와 연관되고 있고요. 3조고의 3도 그런 것이고, 모든 것은 다 변증법적이고 모든 것은 조화를 지향한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많은 문화 집단들이 추구했지만 특히 우리가
그걸 집요하게 추구했다는 것이죠. 3이라는 숫자는 기독교, 불교 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은 이 흔히 말하는 만주일대 샤머니즘 문화권이고요. 거기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익숙한 게 3이라는 숫자, 3의 개념이었어요. 우리 그거 다 지금 망각한 겁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정체성과 자의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 자긍심을 보세요. 자, 볼칸바이입니다. 바이칼, 바이쿨이죠, 원래가. 바이쿨, 쿨은 호수란 뜻입니다. 바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가면 아론소르멘 섬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불칸바이가 있는데 육당이 불합문화론을 내세웠지만 이렇게 유라시아에는 발과 연관된 것들이 있고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고향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아론섬 불칸바이입니다. 발과 그 다음에 이런 샤만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이렇게 신단수 같은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우리와 연관됐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무 껍질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일종의 민속신앙이지만 이거는 당연히 수렵문화권이라는 거죠. 사람도 보세요. 에벤키족의 여인을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에벤키족이니까 이 사람들은 퉁구스족이고 고구려시대 땐 말갈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있지만 그 외에 고란족 계통도 있고 선비족 계통도 있고 돌골족 계통도 있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말갈족 계통도 있습니다. 단 이들은 전부 다 알타이어계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몽골의 계통 사람들 거란어와 선비어와 부여어는 통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구려는 이렇게 하나의 이런 공동체 이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 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타이 산록에 가면 이런 그 유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고향은 제 원양은 바로 여기입니다. 알타이 초원. 여기를 누볐던 그 투르크계 사람들의 일부가 옵니다. 아, 고구려는 당연히 투르크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투르크의 한 지파인 소구띠인들이 고구려 후기에 고구려에 들어와 살았어요. 이런 것들은 증거가 너무 많이 남아있죠. 우리 굉장히 다양성 있는 문화입니다. 고구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고구려 문화예술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고구려 음악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구려 음악과 춤은 당시 동아시아 아니면 범아시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당서의 악부, 수서의 악부에는 위에 있고 특히 당서의 악부에는 3위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것이 고구려의 춤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구려의 춤과 악기는 유라시아 지역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뛰어난 문화예술을 우리는 전부 다 어땠습니까? 다 없애버렸습니까? 내가 묻습니다. 우리나라 예술하는 분들한테, 전통 음악하는 분들에게, 전통 춤추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대 춤 아세요? 고구려 춤 아세요? 고구려 악기에 대해서 연주를 할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제가 잘 아는 이해주 선생은, 이해주 교수는 승무 보유자지만, 승무춤 보유자지만 고구려 춤을 복원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 자의식과 정체성이 충실하다면은, 정말 말 그대로 민족 주체를 원한다면은 소리만 높이지 말고 특정한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의 본원으로 돌아가서 그 본질을 찾고 갖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말로 하는 게 학문입니까? 입으로 하는 게 예술입니까? 알타이 초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흑룡강 아무르 이 강에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안곽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동해안 문화 연결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실크로도.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조화상생인데요. 다양성을 이어서 마지막 결론은 조화입니다. 모든 존재물은 완전을 지향하고 있어요. 완결체거든요. 이거는 조화를 전제로 합니다. 드러나는 현상은 때때로 갈등과 투쟁으로 보여지지만 큰 틀 속에서는 결국은 공존이거든요. 조화상생. 그래서 언젠가부터 본능적으로 인간은 이걸 깨달았지만은 언젠가부터
빠르면 4천여 년, 늦으면 2500년 전부터 인간은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고 이것을 논리화시키고 사상화시키고 종교화시켜서 끝없이 인간을 계도한 겁니다. 이거 우리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크로포트킨 같은 사람은 상호 부조론, 그래서 모든 것은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고요. 동아시아에서는 모든 사물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서로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기적 유전자, 이타적 유전자, 이것이 아니라 늘 상보적 존재라는 것이 전통시대, 특히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세계관이고요. 지금은 잃어버렸고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켜온 대표적인 나라고 그 중에 고구려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장군총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일부 사람들이 장수왕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학자들이 얘기했고, 중국 학자들이 얘기했고, 국내 학자들이 일부 얘기했고, 그리고 여행업자들이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걸 장수왕릉으로 부르고 있는데, 저는 동명왕릉 또는 동명상 신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니까 추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래도 흔히 이 건축물에 관해서 가장 복잡하고 완벽에 가깝도록 그리고 치밀하게 분석한 논문은 제가 쓴 거라 생각합니다. 추론한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죠. 나중에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장군총은 철저하게 삼의 논리로 되어 있다. 즉 단군 신화, 그것을 계승한 고래 건국 신화가 주장하는 삼의 논리, 조화와 상생을 지향하는 삼의 논리가 구체적으로 표방된 것이 바로 장군총인데,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비례들 보니까 철저하게 3분질 구조로 되어 있고 정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고구려 촉으로 100척이고 한 면이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장군총은 바로 여기가 7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이 3계단으로 되어서 3칠은 20일이 되는 겁니다. 잘 모르시죠? 옛날 분들은 다 아세요. 왜? 3칠이라는 것은 세1회고요. 아기를 낳게 되면 세1회 동안 집 앞에다가 금줄을 쳐서 자빈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세1회란 말 누구나 알고요. 이 똑같은 내용이 흔히 말하는 일련의 삼국유사에 있는 단군 신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신앙이고요. 단군은 이런 절차를 지켜서 태어난 존재니까 제가 나중에 단군 신화를 다시 분석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조화 상생을 늘 추구해왔고 한 집단의 지도 원리로 삼았고 차터, 즉 전범으로 삼았는데 장군총은 그 한 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유명한 현무도, 이렇게 입과 꼬리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이게 서양 신화에서는 우보로스랑 거의 비슷한데요. 꼬리가 끝이 없는 겁니다. 즉 천부경이 나오는 귀절과도 동일한데요. 사물을 우리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비슷한 것이 바로 이중섭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입을 맞추고 있고 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섭은 고구려의 문화와 고구려의 정신과 고구려의 예술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좀 소박해져야죠. 그리고 남과 더불어 살아야죠. 왜 남과 공존하려고 그러지 않고 왜 우리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서로 적처럼 행동을 하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왜 그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편을 가릅니까? 양쪽이 다. 자, 이중섭의 그림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끈의 모습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묶는 문화와 엮는 문화는 다른데요. 우리 문화는 묶는 문화가 아니라 엮는 문화입니다. 제가 산에 다닙니다. 탐험을 합니다. 그래서 매듭에 관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매듭들 중에서는 소말뚝 매듭, 우리말로 가스통 매듭,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묶는 것이 아니라 엮는 겁니다. 툭 치면 풀려지는 거. 이게 원래 모습이고요. 이게 우리 문화의 특성이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대 물리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물학이라든가 또는 뇌과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런, 그리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는 시냅스. 그래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닿을 듯 말 듯
묶여지지 않고 언제든지 가변성 있는 변증법적인 존재. 이게 사물이고 우주고 그다음에 인간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 문화의 특성입니다. 고구려인 넘어갑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모습인데요. 정적이면서 동적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들 제가 정리했는데요. 요 한결의 정체성 그리고 가로 민족성 그랬는데 요거는 제가 기사를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하고 쓰면서 신문사에서 이렇게 정리한 건데 저랑 견해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소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우리 민족성은 바로 정체성은 우리 민족의 첫 번째 특성은 탐험 정신이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특성 중에 하나는 강한 자의식, 흔히 말하는 정체성의 자각. 이게 우리 민족의 두 번째 특성이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자의식.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다양성과 그리고 조화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다양성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조화와 합일의 정신. 이거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규정을 내리면서 일단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두 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 이제 은근과 끈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제가 상당히 비중을 두는 것은 역시 그 강한 자의식과 그리고 조화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3이라는 숫자. 그래서 지금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의 로고도 3이라는 숫자를 응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뗏목을 탈 때 만든 깃발도 3이라는 숫자를 활용을 했고 늘 3은 제 곁에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역동적이고 때로는 격렬한 면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조화와 합의를 지향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도표가 잘 눈에 안 띄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명을 했고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추후에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는 우리 민족이라는 책도 있고요. 제가 쓴 논문들이 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생성되었고 왜 존재했었고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역사학은 미래학이죠. 그러면 이런 우리 한민족과 우리 민족성은 앞으로 시대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 이렇게 국내적으로 다가온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결국은 제가 오늘 그 강의를 마련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마치는데요. 한민족 역할론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는 꽤 오랫동안 너무나 남의 것을 얻어먹기만 한 것 같아요. 학생들에겐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지냐? 왜 우리는 독자적인 사상과 독자적인 논리와 독자적인 문화가 없느냐? 독자적인 이론이 왜 없을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인류는 새로운 문명이 필요하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환기다. 우리 민족에게도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내외적으로도 인간성의 상실을 비롯해서 제가 곧 특강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을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은 백인에게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인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본인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들 다에게 맡겨도 좋지만 그들에게도 맡기고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오랜만에 좀 주체적이고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한 한민족 역할론을 이제 우리가 좀 가슴 깊이 새겨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앞으로 새로운 문명이 필요를 한다면 필요하죠. non-civilization, 비문명이란 제 용어를 갖고 우리 한민족이 고대부터 발견했고 갖고하고 그리고 발전시킨 지금은 비록 잃어버렸지만 이것을 그대로 부활시키고 싶습니다. 5,000년을 말하고 있어